AI 이야기를 하면 내일 다 대신하는 거 아니냐. 최근에 이런 부분에 속해 있던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감원이 됐다고 합니다. 신입 채용 공고만 보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급감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수조 원의 돈을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르고 있는 양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AI 때문에 해고가 된다고 생각할 때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해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그럼 진짜로 대체되는 영역은 어디냐? 그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이게 이제 전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IT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드리는 IT 커뮤니케이터 김덕준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연구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김아람입니다. 네, 항상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김하람 이사와 오늘은 같이 AI 에이전트라는 책을 써가지고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거의 뭐 살림꾼 역할을 하는 게 저희 김하람 이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우리 김하람 이사의 좀 인사이트 담긴 이야기들을 같이 우리 구독자님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AI 이야기를 하면 내일 다 대신하는 거 아니냐, 내 직장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는 많습니다. 또 마침 최근에 MS에서도 구조조정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전체 직원의 무려 4% 수준으로 감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MS의 직원이 한 23~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6천여 명의 규모를 뛰어넘는 그런 구조조정이 될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MS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원을 결정했느냐라고 하면 결국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의 규모를 줄인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AI 인프라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줄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상당히 놀라운 게 이번 이 감원 발표가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도 감원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감원을 하니까 특히나 그 글로벌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도 상당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링크드인 사이트를 보거나 글로벌 사이트를 보더라도 갑자기 발표된 감원 발표에 설마 이럴 줄 몰랐다.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또 예를 들면은 이게 단순히 뭐 AI 관련 쪽이 아니더라도 뭐 게임 관련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갑자기 감원이 돼서 갑자기 프로젝트가 좀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많은 직원들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예상을 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MS만 감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정말 유수의 그런 기업들에서 잇따라서 이런 구조조정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구글의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 3,000명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그 이유도 AI로 우리가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런 인력을 조정을 하게 됐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또 구글뿐만이 아니라 인텔도 그렇습니다. 인텔은 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업과 인력의 구조조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22,000여 명이라는 정말 진짜 엄청난 수의 감원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주로 어떤 부분에서 감원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면 마케팅이라든가 자동차 칩 사업 이런 부분에 속해 있던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감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인력에 대한 변동 아니면 충격이 글로벌적으로 조금 다른 결로 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좀 감축하는 형태로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보면 노동의 유연성이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원을 채용을 했을 때 그 직원을 뭐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들이 좀 아무래도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신규 채용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른바 우리가 네카라쿠, 베단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이 지금 다 보면은 신규 채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도 지금 하반기 신규 채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제 주변에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저한테 조용히 이번에 주니어 몇 명을 좀 이제 줄였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하는 대표님인데 본인이 AI 도구를 써봤더니 정말로 신입사원 몇 명치를 자기가 하루에 뭐 30분, 1시간 정도만 쓰면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채용 시장에서의 변화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통계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면은 IT 개발직, 특히나
특히나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영향을 받고 계신데 이 IT 개발직 쪽에서 신입 채용 공고만 보면 2023년에 뭐 900여 건이 좀 넘었는데 1000건 가까이가 됐는데 올해는 564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급감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추이를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모습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예전에 이제 AI가 발달되면 또 로봇이 발달이 되면 우리가 대체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될까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2016년에 알파고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한창 우리가 AI를 처음 만나고 이게 우리 사람을 어떻게 대체할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때 즈음에서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 1위로 꼽힌 게 뭐였냐면 콘크리트 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육체 노동하는 노동자보다는 고숙련의 어떤 화이트 칼라 이런 직업군이 훨씬 더 대체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미국에서는 오히려 블루 컬러가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 이 WEF에서 발표하는 일과 관련된 이런 대체가 발표가 또 있는데 사라질 일자리로 가장 높이 꼽힌 게 바로 은행의 창구 직원, 또 우체국 직원, 뭐 계산하거나 매표하는 직원이나 행정 직원 이런 분들이 가장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사가 되기도 했어요. 또 반면에 그럼 대체가 낮은 것은 뭐냐? 블루칼라 얘기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음식 관련된 어떤 단순 종사자 혹은 종교 관련 종사자 이런 분들의 어떤 대체도는 좀 낮을 것이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개발 생산성에 대해서는 뭐 극적으로 지금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지점에서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비전문가 분들에게는 일단 진입 장벽이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은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몇 퍼센트가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몇 퍼센트 수준이 아니라 뭐 2배, 3배, 몇 배의 수준으로 지금 생산성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제로 얼마 전에 컨퍼런스 중에 나왔던 얘기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티아 나델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 전체 코드의 30%를 AI로 작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는 수준이 이미 30%라는 거고 조금 더 지나면 이게 절반 이상으로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결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인력 해고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교한 수준의 코딩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도 이미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개인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시도해보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퍼스널 소프트웨어 언번들링 트렌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성 만들어져 있는 앱이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은 내가 좀 원하는 방향이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에 그냥 셀프로 코딩을 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할 때 예를 들면 예전에 혹시 EBS에서 만들어 볼까요? 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실 거예요. 아마도 40대 분들 정도면 아실 텐데 예전에 EBS에서 그 만들어 볼까요라고 그래서 이 주제가가 어떻게 됐냐면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나는 친구를 만들죠. 노래는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렇죠? 네네. 거기 보면은 진짜로 내가 그냥 종이를 갖고 뭐 예를 들면 장난감이 없으면 종이 접어서 종이 인형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말씀하셨던 언번들링 트렌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언번들링 트렌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쓸만한 앱이 없으면 그냥 만들어서 쓰지. 그냥 내가 지금 저 앱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저거를 다른 사람이 고쳐주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쓰지 라고 하는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 시도해 보는 게 일반적인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닌 그냥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도 정말 이걸 갖고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아까처럼 그냥 친구 만들듯이 만들어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AI 기반의 이 코딩의 변화들이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몰랐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누스라는 것도 그렇고 커서라든가 오픈 AI가 최근 인수한다라고 했던 윈드서프 같은 것들도 사실 개발자가 아니면은 코딩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을 법도 한데 이제는 그냥 일반 사람들조차 커서 AI라는 게 있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캔버스 같은 기능 켜놓고 그냥 뭐 예를 들면은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줘 이렇게 써버리면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벽돌 깨기 게임을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었는데 좀 이상해요. 그럼 이상하면 소리를 좀 바꿔줘. 아니면 위치를 바꿔줘라고 자연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언어, 자연스러운 언어로 기획을 던지면 AI가 알아서 인간의 언어를 코드로 바꿔주고
코드로 바꿔준 걸 갖고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죠. 샘플적인 모습까지 만들어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되네? 라고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다음 단계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구글에서 나왔었던 이 제미나이 안에서의 만드는 캔버스의 자료들은 개인이 그냥 재미있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 개발자들이 쓰는 인터페이스에 연결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던 뭐 커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윈드서프 같은 이런 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쓰는 IDE 환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검은색 화면에다가 코드 막 써 있는 이 화면을 그대로 쓰잖아요. 근데 그대로 쓰는데 코드를 쓰다가도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좀 고쳐봐라는 걸 또 인간의 언어, 자연어로 쓰니까 개발자들 역시도 내가 쓰는 환경에서 마치 내가 동료한테 이야기하듯이 물어보거나 후임한테 체크해보라고 물어보는 거를 그냥 사람한테 시키듯 말로 하면 이거를 보고 얘가 코드로 바꿔주네? 그것도 빠르게? 이렇게 되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에 개발자들도 이런 이제 생성형 AI 기반의 아니면 AI 기반의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는 쪽에 아주 빠르게 좀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서 개발자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커서를 안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이 거의 30% 정도는 단축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만큼 커서를 이제 유료로 결제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잖아요. 이 ARR이라고 해서 연간 반복 매출이 지금 5억 달러를 넘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4월까지만 해도 3억 달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두세 달 만에 2억 달러가 더 넘게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업 가치는 13조 원을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른바 요즘에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바이브라는 게 약간 옛날로 치면 약간 느낌 아니면 우리 기분 막 이런 좀 기분에 취해서 그런 느낌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굿바이브 이렇게 하면 좋은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이제 안드레아 카파시라는 사람이 자기가 요즘에는 코딩을 할 때 그냥 음악 들으면서 느낌 좋은 상태에서 말로 시킨다라고 하는 일종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은 비아냥적인, 약간 비아냥거리는 느낌으로 만든 이제 어떻게 보면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냥 해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잘 되고 언어 모듈이 좋아지니까 정말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럴듯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이게 모든 걸 다 해주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 시행착오가 있고 변화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얘한테 뭔가 시켰다가 중간에 코드가 좀 틀리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코드를 쓸 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아직 완벽하게 잡아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주니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코드가 잘못 나오면 그거를 확인하거나 체크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주니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니어 개발자다 아니면 팀장급 이상의 개발을 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하는 일이 내가 준 일들을 주니어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 코딩을 해오고 그 해온 것들을 검토하면서 개선시키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이제 AI랑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리콘밸리 벤치마크를 보게 되면 시니어 개발자들이 1인당 한 주간 산출물이 한 40% 정도 증가했고, 코드 리뷰도 한 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토하는 거죠. 잘 써졌는지. 그걸 소요하는 시간, 이제 리뷰하는 시간도 한 25% 정도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까지 진화하고 있고 그 안에서 실제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 그리고 나가야 될 방향들을 좀 잘 분석해야 될 필요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AI를 개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MS에서 굉장히 대량의 해고 정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0% 정도가 코더, 개발자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번 이제 사태 전에 한 번 더 레이오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이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규모의 해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은 비용 관련 이슈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용 관련 이슈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내부에서 뭐 재무나 회계를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줄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해고하는 리스트를 봤더니, 아니 개발자들, 그러니까 코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을 코딩하는 사람들을 줄이네 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사람을 줄이는데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개발을 하는 코더들을 줄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코더의 관점에서 보면 왜 굳이 코더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발자들을 뭐 이렇게 좀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건축을 하는 거랑 비유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게 건축을 할 때 보통 설계를 하는 설계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현장직들이 있죠. 근데 굳이 코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공사장에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AI가 그런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들, 어떻게 보면 반복을 하거나 실제 한 땀 한 땀 넣어야 되는 것들은 이제 해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이나 구조를 잡는 사람들은 좀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좀 아이러니하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해고를 당했던 사람이 레딧 같은 곳들에 많이 이제 후기랄까요? 그래서 자기의 소회 같은 것들을 쓰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AI 때문에 해고가 된다고 생각할 때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해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이 만든 AI 도구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해고가 되는 결과가 됐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진짜 효율성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쇼피파이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CEO가 전사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인력을 뽑고 싶을 때 이 AI로 이 부문에서 결과를 낼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지만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로 이게 대체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사람을 뽑겠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거잖아요. 저 신입사원 뽑고 싶습니다. 그럼 야, 왜 그거 AI로 안 되는지 나한테 보고서 10장 써와야 신입사원 뽑을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게 쇼피파이만 그런 게 아니죠. 최근에 이제 언어와 관련된 앱 중에 듀오링고라는 앱이 있죠. 아주 전 세계에서 유명하고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들을 배우게 되는 서비스인데 듀오링고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듀오링고에서는 교육회사니까 이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를 사람들이 직접 만들었는데 AI한테 써보니까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아주 짧은 시간에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교육을 만든 걸 언어를 바꿔서 뭐 예를 들면 전혀 다른 언어, 뭐 스페인어라든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언어를 AI로 전환을 시켰더니 꽤 그럴듯하게 잘 되더라. 그리고 그걸 고쳤더라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지금 쇼피파이랑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듀오링고에서도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역으로 직원들 중에 AI 역량을 무조건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인력의 배치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서 얘기한 개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적으로 이어가 보면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개발자들이 다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코딩을 하는 코더가 아니라 뭔가 내가 제대로 구조를 만들고 가이드를 주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뭐 빌더라고 좀 표현을 해볼까요? 그런 사람들의 역할들은 더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문제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 설계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메타에서 한 사람의 그 개발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발자를 뽑을 때 미니멀 100억 이상의 연봉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을 뽑는데 100억을 쓰고요. 심지어 그 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타의 그 마크 주커버그와 함께 이제 초지능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 아니면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지금 직접 마크 주커버가 뽑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알렉산더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리더가 될 사람을 이 회사에 채용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샀잖아요. 그게 거의 수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수조 원의 돈을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 효율적 관점에서 나머지 정말로 개발하던 사람들을 자르고 있는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양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AI가 할 수 있는 업무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결국 AI가 어떤 글이나 방대한 자료가 있을 때 패턴을 자기가 탐색을 하고 그 패턴을 기반으로 새로운 걸 생성을 하는 게 생성형 AI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변호사의 업무라는 게 그러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사실은 기존의 판례를 찾아보고 또 그걸 기반으로 어떤 초안의 문서를 작성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를 하시는데 그런 문서 중심의 업무들이 굉장히 AI가 대체하기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영국의 어떤 스타트업은 순수 이제 AI를 활용한 로펌으로 딱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펌은 채권 추심, 그러니까 좀 엄청나게 큰 비용 이런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어떤 소규모의 채권 추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아주 적은 비용만 내면 AI가 자동으로 판례 찾아주고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초안을 쫙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 몇만 원 구조 내에서 그냥 해주는 그런 회사가 나와서 규제를 실제로 승인을 받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변호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직업이 위태로워진다고 했는데 정말로 변호사가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변호사들의 업무에서 이 변호사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거는 결국 서류 작업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서류 작업에 시간이 준다고 해서 변호사가 줄 것이냐? 라는 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변호사가 주는 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 업무를 도와주는 직원들이 줄어들지 변호사는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자격증 아니면은 협회 아니면 우리가 있는 규제산업 같은 라이선스 산업에서 라이선스의 힘은 여전히 강하거든요. 그럼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나 혼자서 일을 못하니까 3-4명의 보조자들이 필요했는데 냉정하게 보면 이제 한 명이서 보조자 없이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직업이 위태로워진다고 하지만 뒤를 보거나 냉정하게 보면 오히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는 효율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를 줄이는 쪽이 AI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들이 이러한 업무나 자동화를 해서 판례를 만든다고 할 때 그걸 갖고 결국에는 자기가 가서 변호를 하거나 어떤 판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AI만 믿고 만약에 있지 않은 판례가 나온다거나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변호사가 다 지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챗GPT 초기에 어떤 변호사가 급해가지고 이 GPT를 기반으로 만든 판례를 가지고 법정에 섰다가 있지도 않은 판례를 이야기를 해서 실제 라이선스가 중지가 됐었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결정이나 마지막 선택은 변호사가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또 재미있는 스타트업들이 생기는 게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서도 실제 이렇게 AI가 나오는 판례들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건지 안 되는 건지 팩트 체크만 중요시하게 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건 결국엔 이 시간을 줄여준 걸 한 번 더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명 정도의 보조 직원이 있던 걸 AI를 쓰면 이게 2명 정도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2명이 실제 팩트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것도 AI가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극단적으로 하면 1인 변호사 사무실도 나중에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변화의 좀 정확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규제나 라이선스 산업들은 그 라이선스의 협회에서의 방어막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본인들의 일자리와 밥줄 때문이죠. 그럼 결국 그 안에서 이런 경쟁은 있겠죠. 같은 변호사 안에서도 변호사들끼리 이 비용과 시스템을 어떻게 줄이거나 효율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서의 경쟁은 좀 치열해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AI라는 게 워낙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고 또 앞으로도 그 범위가 확장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좀 되게 생각보다 빨리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게 콜센터 상담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일반 이런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공 영역에서 이런 전화 업무 같은 게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를 위해서 시나 어떤 동네에 여러 가지 독거노인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건강을 체크하는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벌써 한 3년 전 정도부터 AI가 대신 전화를 걸어서 건강을 체크해주는 이런 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네이버의 클로버 케어 콜 같은 것도 그런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 복약은 잘 하셨는지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 명 한 명 그 대상자들의 내역을 다 기억을 한 상태로 지난번엔 어떠셨는데 요즘엔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건강 체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서적인 케어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한 명의 상담사가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을 케어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도 AI가 대체를 하면서 동시에 감정 케어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기술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제가 그 클로버 케어콜 관련돼서도 봤던 상당히 인상적인 게 어르신이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면 이런 식이잖아요. 케어콜이 어제 드시기로 한 약 잘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나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르신이 내 약을 먹긴 했는데 좀 힘이 없어요 라고 하면 AI가 어떻게 대답할지 보셨죠? 갑자기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이고 힘드셨구나 이렇게. 그럼 그거를 듣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변화하고 제가 되게 이 클로버 케어콜을 보면서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AI인 걸 알거든요. 근데 그들의 대화에 보면 대부분 다 거의 제가 본 사례들의 100% 거의가 반말을 안 쓰세요. 존댓말을 해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이분들이 정말 사람 상담원 할 때보다 되게 더 사근사근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더 재밌었던 게 그거예요. 네. 통화를 하면서 AI인 걸 아는데도 잘 지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회의 사각지대 이런 영역에서 실제로 한 사람의 복지사가 감당을 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AI 덕분에 도와주는 사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보완제가 되는데 그럼 진짜로 대체되는 영역은 어디냐? 저는 이제 최근에 해외에 있는 사례 중에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요. AI 에이전트 중에 실제로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하는 에이전트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서비스 중에 이 AI 상담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자마자 한 두 마디 듣고 짜증나서 끊어버리는 이유가 이게 똑같은 얘기를 사람이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피곤한 거예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뭐 무슨 카드 누구입니다. 뭐 제가 상담원인데요. 뭐 해보시고 됐습니다. 네, 그러거나 아니면 끊어버리거나 이러는데 이 AI의 위력은 기본적으로 전화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분석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안 상태에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멘트들을 맞춤형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한테 전화를 걸어도 기존에 있었던 어떤 콜센터에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전화는 100명이면 100명의 똑같은 멘트로 할 확률이 높은데 지금 이 AI 기반의 상담원들은 기존에 있는 온라인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페이스북이나 SNS 서비스들이 나에게 맞춤형 광고를 해주듯이 나에게 맞춤형 멘트로 전화를 걸고 그게 또 언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 거의 한국어로 통화가 되지만 어떤 나라 뭐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인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섞여 있다 라고 하면 같은 나라에서도 그 사람의 인종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통화를 해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결국 이 서비스도 보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그래서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다른 상담원에게 연결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알게 되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전화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지면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기계적으로 받는 전화들을 대체하겠구나. 그럼 거기에서 있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불철주야 감정에 대한 고생을 하시면서 하시는 그분들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AI의 전화들이 많아지게 되면 콜센터 상담원들의 좀 포지션도 좀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뭔가 기계적으로 몇천 통 몇만 통의 전화를 하는 쪽보다는 앞서서 뭐 저런 케어콜이나 이런 걸로 상담을 받은 사람들에게 좀 더 감정적인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 내가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잘 설득을 해서 정말로 더 업셀링이라고 그러죠. 더 좋은 상품을 사게 하는 이런 구조처럼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그 초기의 리드를 끌기 위한 전화를 하는 3차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가는 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역할이 AI가 하는 것보다 좀 더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좀 더 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말하는 콜센터 말고도 또 비슷한 아까 변호사 같은 결에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업무적인 것들도 좀 있지 않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세무사 업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분석을 하거나 알아내거나 설명을 하거나
활성화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한국 세무사회에서도 AI 세무사 서비스를 아예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회 회원들이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대체를 하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업무적인 대체, 효율성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만 역으로 그러한 어떤 전문가들이 쓰는 서비스에 쓰게 되는 비용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더존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더존이라는 회사가 뭐 ERP나 아니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회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장부를 입력하는 서비스인데 이 최근에 더존의 서비스에 이 AI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기존 서비스에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통해서 더존이 아주 짧은 시간에 매출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결국엔 이러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들의 서비스에 이런 AI들이 하나씩 붙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AI에 관련돼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제 소버린 AI라고 하죠. 우리가 AI 엔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한다인데 이 소버린 AI가 자칫 잘못하면 언어 모델을 만드는 거에만 집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버린 AI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엔 이 AI를 기반으로 한 모든 산업군을 우리가 키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언어 모델,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것에 만든다, 그러니까 한국형 챗GPT 같은 걸 만든다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로 쳤을 때 우리가 자체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산업은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근데 자동차 엔진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당장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 자동차 부품들을 잘 조립을 해서 자동차 자체를 수출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서비스화해서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 AI 관련 산업들을 보게 되면 회사의 분류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AI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회사들이죠. 예를 들면 클라우드라든지 GPU라든지 아니면 또 이 클라우드를 돌리기 위한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는 투자가 필요하죠. 근데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 영역이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엔진을 만드는, 그러니까 LLM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걸 만드는, 쉽게 말해서 한국형 챗GPT 같은 걸 만드는 이런 엔진을 만드는 서비스가 있고, 그런 엔진의 위에 우리가 이 엔진이 잘 돌아가고 응용하는 서비스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글로벌에서도 엔진을 잘 만드는 데들, 예를 들면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데들은 이 엔진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하고 있고요. 놀라운 건 이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 서비스 회사들을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들도 있지만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다른 회사와 함께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엔진을 잘 만드는 회사는 엔진을 잘 만들고 그 엔진을 가지고 서비스 특화를 하는 회사들은 특화를 하는 쪽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엔진을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비용을 쓸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해봤자 두세 개 안 되거든요. 그럼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살거나 수많은 어떠한 AI 관련 기관들과 시스템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엔진이 아직 우리나라께 부족할지라도 나중에 우리나라 엔진을 갈아 꼈을 때 자동차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싱가포르라든지 아시아 회사들은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들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엔진뿐만 아니라 이런 에이전트와 관련된 수많은 스타트업, 그래서 결국 개인 사용자 혹은 기업 사용자가 AI 썼더니 이런 거 되네? 와 신기하다 라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들에도 같이 좀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들을 좀 양성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좀 이렇게 빠르게 동향 파악하고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검색하는 게 업무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탐색을 하기 위해서 쓰는 AI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AI 검색 잘 아시는 퍼플렉시티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했는데 딥 리서치가 좋아진 이후부터는 딥 리서치에 좀 많이 빠져 있는 편이고요. 구글 제미나이에 있는 기능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사실 비슷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일단 딥
리서치의 기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챗 GPT는 학습된 것 안에서 대답을 뽑아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은 좀 서치하는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쓰는 그런 개념인데요. 내가 어떤 것을 질문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여러 개의 키워드를 구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정보를 취합하면 좋을까? 그래서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걸 여러 곳에서 검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키워드로 여러 번 검색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출처를 읽고 그걸 기반으로 저의 질문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이런 리포트를 써주는 것. 이게 딥 리서치의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일반적인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것한테 질문을 하면 보통 답변이 뭐 길어봤자 몇십 초나 정말 길어도 1분 안에 나오는데 이런 딥류가 붙은 애들은 막 적어도 막 10분씩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강의에 가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걸 강의에서 실시간으로 하면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하니까 미리 몇 개를 만들어 두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저는 하나만 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좀 병행해서 쓰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딥 리서치를 가장 좀 대중적으로 알게 됐던 계기는 오픈 AI에서 딥 리서치를 내놓으면서 부터 는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오픈 AI가 하기 전에 이미 작년에 구글에서 딥 리서치를 내놓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미나이를 통해서도 딥 리서치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챗 GPT에서도 쓰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뭐 그록이라든가 클로드라든가 여러 AI에서 이 딥 리서치라는 기능들을 다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용어가 조금씩 다르긴 해도 어쨌든 그 기능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심층 연구, 심층 리서치, 딥 리서치, 리서치 이렇게 용어들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근데 기본적인 어떤 그 기능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 돌려놓습니다. 또 이게 시간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렇게 여러 군데에 넣어놓고 제가 제 할 일을 하다가 모바일로 딱 알림이 오거든요. 다 됐습니다. 이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알림 보고 들어가서 나온 결과물들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출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서 그 내용들을 좀 제 업무에 쓰는 이런 방식의 리서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시각화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PPT 만들기잖아요. PPT 만들기가 근데 어려운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워드나 엑셀은 뭔가 정해진 틀이 그래도 있거든요. 워드는 글자를 쓰면 된다. 뭔가 엑셀은 표 안에 뭐를 내용을 넣으면 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PPT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백지가 있는데 글자를 어디에 놓을지 도형을 어디에 놓을지 어떤 구조로 만들지 이거가 한 장 한 장이 진짜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컨설턴트로서 일을 할 때에도 PPT 만드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생각의 문서들이 있어도 또 우리 말하는 컨설팅 문서들은 또 몇 줄 안에 되게 요약을 잘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수많은 내용 중에 이 한두 줄을 어떻게 쓸 것이냐 또 밑에 보면은 또 컨설팅 보고서들은 이 수많은 내용들을 구조화하고 도식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식화 하나 만들려고 진짜 하루 종일 고민도 하고 막 그럴 때들 많았잖아요. 맞아요. 또 모 기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밑에 도식화하는 게 또 얼마나 팬시한가 얼마나 또 새롭고 세련된가 그렇지. 이게 또 굉장히 큰 평가의 축이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일이기는 한데 이런 밑에 있는 내용 어떤 다이어그램 같은 도식화를 한다거나 혹은 슬라이드를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AI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젠스파크에서 AI 슬라이드 기능을 사용한다든가 혹은 단편적인 어떤 그림을 원할 때에는 냅킨과 같은 서비스에서 텍스트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걸 구조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시각화 측면에서는 정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또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니까 직접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에서부터 업무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까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태스크라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꽤 쏠쏠한데 챗GPT 쓰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태스크 기능이 원래는 모델 선택 화면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숨었죠, 정확하게 네. 표현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능이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안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우선 사용을 하실 때에는 챗 GPT에서 추론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태스크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까요?
해볼까요? 태스크 기능은 쉽게 말하면 일정 예약 기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챗 GPT를 쓸 때에는 뭔가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야만 실행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실시간으로 뭔가 명령을 해야만 결과물이 나오는 구조였다고 하면, 태스크라는 건 일정 예약, 즉 특정한 시간에 계속 나 대신 반복할 수 있고 내가 그때그때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내용을 입력하고 실행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컨셉을 보여주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많은 직장인들이 조금 고통스러워 하시는 게 특히 이제 반복되는 검색 업무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매일 우리 업계랑 관련 있는 걸 검색을 해야 된다. 우리 필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를 검색해야 한다. 이런 뉴스 클리핑 업무 같은 게 대표적인 자동화가 필요한 업무일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이 태스크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챗 GPT에 들어가셔서 일단 5가 붙은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5.3라든가 5.4 이런 모델들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프롬프트 창에다가 언제 무슨 업무를 해줘 라는 식으로 명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조금 귀찮은 업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매일 오전 7시 반에 어떤 특정한 산업의 뉴스를 정리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오전 7시 30분마다 AI 분야의 뉴스, 그 전날 뉴스를 검색해서 5개 주요 뉴스를 알려줘.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그냥 알려줘가 아니라 우리가 챗GPT에서 잘 쓰는 것처럼 스타일을 고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뉴스레터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재미있게라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를 한국어랑 영어를 같이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게 전 이 태스크 기능의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출력 형식을 조금 더 제어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력 형식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뉴스 헤드라인, 그리고 두 번째는 기사 URL을 출처를 저거 하고요. 세 번째로는 주요 내용 한 문장 요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들 5문장으로 세부 설명. 이런 프롬프팅을 작성하는 방법들은 저희가 책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잘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책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예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프롬프트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태스크 일정 예약 기능을 활용해서 진행해줘. 이런 방식으로 하나만 추가를 하시면 더 잘 만드실 수가 있어요. 실행을 했더니 생각 중이라고 나오죠. 추론 모델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네, 이렇게 화면에 일정 예약을 설정한다라는 식으로 아마 확인이 뜨실 거예요. 내가 요청한 게 무엇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이 추론 모델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결과물을 보시면 18초 동안 생각을 했고요. 뭔가 하나 버튼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정 예약이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잘 보면 제목으로 Summarize AI News 이렇게 되어 있고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아침 7시 30분마다 이 분야의 뉴스를 제가 원하는 출력 형식으로 딱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은 어떻게 하실 수 있냐?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챗 GPT를 가입을 하실 때 다 이메일을 넣고 가입을 하시게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메일로 하나하나 보내줘요. 매일 그 시간이 되면 그쵸. 일정을 수행을 했다라고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휴대폰에 이제 앱을 설치하고 계신 경우에는 앱으로도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알람을 선택하시면 결과물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물들의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IT의 주요 이슈들을 한 주간으로 요약을 해서 보내주는 이러한 일정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메일링 리스트처럼 정리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뭐 누가 메일을 정리한 것처럼 저렇게 주간 AI 뉴스 요약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번호를 잘 붙여줬는데요. 각각 뉴스가 핵심적으로 어떤 것을 다루는지 헤드라인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뉴스레터에서 소개해주는 것처럼 딱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요약이 되어서 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될 텐데 이렇게 링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링크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기사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뭐 뉴스 클리핑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하게 일상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알아서 특정 시간마다 내용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에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일 오후 3시마다 영단어 5개씩을 공부하게 해줘 라고 하면 챗 GPT가 그날 이 5개의 영단어를 지정해서
보내주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의 예문까지도 정리를 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업무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반복해야 하는 것들을 하실 때에는 이 챗 GPT의 일정 예약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거기서 이제 좀 첨언을 드리면 그냥 기능만이 아니라 이걸 잘만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있는 뉴스 요약 이메일 밑에다가 뉴스에서 나온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정리해달라고 하면 실제로 같이 주식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저런 영어 단어를 주면서 저 영어 단어 예문들을 나에게 힘을 주는 문장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용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잘 쓰면 이게 나에게도 되게 그냥 개인적인 멘탈에도 도움되게 여러 가지를 쓰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스크 기능도 보여주셨지만 방금 우리 김아람 이사가 설명했던 것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좀 활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기능이 아마도 PPT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뭐 지금까지 뭐 AI 관련 서비스들이 나와 있다고 하지만 PPT 뭐 만드는 거 보면 좀 내가 원하는 수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저희 책에서도 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젠스파크 AI 슬라이드 기능이 꽤 좀 그럴듯한 수준의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들의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슬라이드는 여러 가지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시각적이고 또 구조적으로 정리를 할 좀 파워풀한 툴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저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유튜브 같은 데에서 정말 요즘엔 좋은 정보성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근데 보니까 또 굉장히 유용해 보이는 영상은 엄청 길더라고요. 뭐 한 10분, 20분 되면은 그냥 틀어놓고 보겠는데 뭐 40분 넘어가고 1시간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좀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여기까지 오셨으면 참 칭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좋은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딱 이해하기 좋은 슬라이드로 만들어 준다면 너무너무 편리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방식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유튜브 영상을 하나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기존에 굉장히 떠먹여주는 TV에서 잘 나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박태웅 의장님 영상이군요. 네, 네. 이게 보니까 지금 조회수가 180만 회를 네. 넘어가는 영상인데 근데 제가 이걸 보려고 딱 틀었는데 전체 영상이 1시간 50분인 거예요. 기네요. 물론 굉장히 유용한 네. 영상이지만 이걸 좀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공유를 통해서 일단 영상 주소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젠스파크에 가서 AI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쓰시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젠스파크 메인 화면에서 AI 슬라이드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조금 전에 복사하신 유튜브 영상을 넣고 이 영상을 기반으로 슬라이드로 만들어주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지시를 하셔도 좋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디자인은 어떤 게 좋아, 슬라이드의 비율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무슨 색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방식으로 더 원하는 걸 가미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슬라이드로 만들어 줘까지만 하셔도 에이전트가 알아서 어느 정도 구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AI 슬라이드를 만들어 줘라고 하면요, 이걸 니즈를 먼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영상의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디오를 이해하는 도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는 도구를 가지고 와서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슬라이드를 생성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템플릿이라는 건 슬라이드에서 제목이 있고 목차가 있고 본문이 들어가는 게 뭐 특정한 3-4개 정도의 레이아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고요. 해당 템플릿을 만든 다음 병렬적으로 만들게. 그래서 요즘은 이 크레딧 기반으로 사용이 되는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크레딧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템플릿을 기획하고 병렬적으로 작업하는 이렇게 작업 방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나온 슬라이드가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잘 보시면 총 15장의 슬라이드로 만들어져 있고요. 앞에는 그럴듯한 표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각각의 장별로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게 이렇게 슬라이드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저거를 슬라이드 슈의 형태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인터랙티브하게도 움직이는 것들이 있던 걸로 기억해요. 맞습니다. 이걸 만드실 때 슬라이드를 제작을 하되 인터랙티브 요소를 넣어줘 라고 하시면 마우스를 올리거나
작동을 했을 때 뭔가 더 다이나믹한 걸 보실 수도 있고요. 만들어진 슬라이드에서 보기 및 내보내기,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걸 누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보실 수 있고 플레이 슬라이드로 이렇게 바로바로 슬라이드 쇼를 하시는 것까지도 가능해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약간 수정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글자가 겹쳤다든가 수치를 좀 더 수정하고 싶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바로 그냥 AI 슬라이드 에이전트에다가 자연어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해줘, 저렇게 고쳐줘.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해당 슬라이드를 수정을 해주니까요. 정말 나의 어떤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하듯이 그렇게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슬라이드는 PPT 형태로 다운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로컬 컴퓨터에 저장을 하셔서도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지금 보여드린 젠스파크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뭐 마누스라든지 아니면 뭐 퍼플렉시티에도 이런 에이전트 기능들도 있고 뭐 최근에 또 스카이워크 같은 정말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여드린 거는 슬라이드 만드는 기능이지만 이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엑셀 시트 같은 거를 열어서 거기다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넣고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서의 형태로 뭔가 내용을 써주면 그럴듯한 템플릿에 문서를 넣어준다든지 심지어 최근에는 전화 걸어주는 AI 비서 에이전트들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시고 만약에 그 안에서 내가 이거 다 쓰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책에다가 좀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어놨으니까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라는 거를 눈으로라도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정도만 더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딥 리서치를 자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딥 리서치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건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글로벌 전기차 2차 전지용 소재 동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걸 우리가 주니어 직원들한테 시킨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단순하게만 던져도 먼저 제미나이가 저의 질문을 분석을 해서 어떤 단계로 일을 해야겠다. 이걸 먼저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약 7가지의 단계로 내가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 단계가 마음에 들면 바로 연구 시작을 누르시면 되고 수정하고 싶으면 계획 수정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수정해줘, 저렇게 수정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요청한 것의 어떤 뎁스나 범위에 따라서 수행하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좀 깊이가 있는 이런 질문을 수행할 때에는 20-30분까지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다 완료가 되면 모바일 앱으로 알림이 오고요. 완료된 걸 이렇게 열기를 해서 보시면 상당히 구조화되어져 있는 리포트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제일 앞에 일단 우리는 요약이 돼서 앞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그제큐티브 서머리가 가장 위쪽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론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치 같은 것들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굉장히 보기 좋게 정리를 해줍니다. 또 딥 리서치의 장점은 바로바로 출처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수치가 약간 의심스럽다 혹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궁금하다 확인을 해야겠다 라고 싶을 때 이렇게 출처를 눌러주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긴 문서가 나오는데요. 일단 제가 제미나이를 사용할 때 편리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챗 GPT에서 이렇게 연구를 돌렸다 라고 하면 나온 결과물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사를 해야 돼요. 복사를 해서 워드든 뭐든 문서 파일을 열고 붙여넣기를 해서 저장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인데 이런 부터부터 또 레이아웃도 깨지고 맞아요. 네. 근데 이 구글은 구글 생태계를 정말 잘 활용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보내기를 누른 다음에 닥스로 내보내기를 하시면 구글 닥스로 이 문서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 회사가 구글과 관련된 문서 도구를 쓰거나 구글 기반의 클라우드를 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강력한 기능이 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이용자분들은 정말 유용한 기능이고요. 이렇게 구글 문서에서 열리면 왼쪽에 목차까지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누르시면 바로바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레이아웃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가장 뒤에는 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출처를 참고했는지 이걸 굉장히 많은 출처들을 쫙 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구글의 그 AI 도구를 이제 유료로 쓰고 있다
라고 하시면 글 안에서도 내용들을 조금 더 늘리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구글 닥스 안에도 제미나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또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서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AI 오디오 오버뷰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긴 문서를 가지고 마치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나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이 컨텐츠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하는 팟캐스트 오디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리한 딱딱한 보고서를 좀 더 재미있는 라디오 방송처럼 8분짜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죠. 맞습니다. 이 오디오 오버뷰를 딱 해서 생성이 된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앞쪽 부분만 잠깐 같이 들어볼까요? 네, 장기적인 성장 동력, 그리고 핵심 기술 변화, 또 정책의 진짜 의미가 뭔지 이걸 명확히 짚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2024년 EV 시장 성장률 예상치를 보면 한 16%.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참 이 AI인데 AI 안 같이 막 대화도 하잖아요. 실은 이 기능이 이제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이제 구글의 또 별도의 앱에도 있는 기능인데 이 제미나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써보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면 만들기에 단순히 오디오 오버뷰뿐만 아니라 인포그래픽, 웹페이지, 퀴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내용을 갖고 또 시각적으로 설명할 때 또 다른 방식으로 클릭만 하면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실행을 해보시면 이 내가 리서치한 내용을 갖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금방 만들어주는구나, 에이전트라는 게 이런 발전이 있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VO3가 이제 그 영상 쪽 AI 하시는 분들이나 영상 기존의 서비스를 봤던 분들이 가장 놀라웠던 점은 기존에는 우리가 AI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만든다는 작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영상처럼 만들고 거기에 또 소리를 얹히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글 VO3는 그냥 글자 한 줄만 넣어주면 그걸 기반으로 알아서 영상도 만들고 거기에 어울리는 소리도 넣고 효과도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녀석들을 이 녀석이 하는 거고, 심지어 이 음성의 효과가 내가 프롬프트를 잘 넣으면 마치 영화에서처럼 서라운드나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것들까지 구현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보면 결국에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유튜브 데이터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영상형 AI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한계도 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 때문에 소리까지 연결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줄로 되기 시작한다라는 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VO3를 계속 많이 쓰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학습된 데이터의 한계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인을 뭔가 그리라고 하거나 뭔가 이런 동양의 여성들을 그리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궁극적으로 VO4로 가면은 더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 AI 모델들에서도 영상을 만들 때 에이전트 기반으로 비슷한 것들을 좀 흉내내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게 아주 이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스카이웍스라고 하는 툴이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일종의 젠스파크 같은 툴이거든요.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영상을 만들어서 한 줄을 넣어주면 그 한 줄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도 만들고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도 만들고 그 음악을 만든 걸 합성해서 만드는 어떠한 에이전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VO3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방의 데이터를 멀티모달로 뽑아내는 형태라고 치면, 그 외에 나머지 에이전트 서비스들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데 조합하는 데에 드디어 이제 소리까지 합쳐서 만드는 고도의 수준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개를 종합하는 에이전트 기반의 영상 제작이 잘 될 것이냐, 아니면은 풍부한 소스를 가지고 한 번에 멀티모달로 만드는 어떤 그 구글의 계열들이 잘 만들 것이냐, 이 두 개가 향후엔 또 이 생성형 영상 쪽에서의 좀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사용자가 지금 쓰기 위해서는 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것도 좀 사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이 접근하시는 거는 약간 그 온라인 커머스에서 광고 기반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을 노리고 이제 AI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 프로세스는 이런데요. 예를 들어 뭐 알리라든가 테무라든가 이런 곳에서 판매하기에 적절하고 저렴한 이런 제품들 같은 걸 몇 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사진을 가지고 AI 영상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델도 넣고 제품도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델이 이 제품
제품을 설명하는 듯한 소개를 해주는 듯한 커머스 광고를 하나 만들고 그걸 이제 돌린 다음에 자기는 그거를 벌크로 떼어와가지고 저렴하게 쇼핑몰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식으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AI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상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모델들의 이 립싱크라고 하죠. 자기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입술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서 그냥 설명하지 않고 봤을 때는 이게 인간이 촬영을 한 건지 아니면 AI 모델로 쓴 건지를 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AI로 만든 영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도를 좀 빠르게 합니다. 말하는 속도를 배속을 좀 올려요. 예를 들어 1.25배속이나 1.3배속 이 정도로 하면 AI 거를 그냥 1배속으로 들었을 때는 약간 어색한 게 느껴지시거든요. 근데 배속을 높이면 잘 몰라요. 이게 인간이 말하는 건지 AI가 말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좀 잘 보시면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아마 보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돈 버는 궁극적인 건 결국에는 다 커머스 콘텐츠 마케팅 요 세 개의 결로 가는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커머스 콘텐츠 마케팅 영역에서 AI를 다 나눠서 쓰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커머스 영역은 뭐 상품 상세 페이지 만드는 데에서 최근에 뭐 와디즈 펀딩을 받으시거나 이런 데서 옷 같은 걸 이제 파시더라도 실제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바지를 입고 있는 AI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사람이 입고 있는 것처럼 해서 판매하는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트를 줄이는 거죠. 그런 형태의 AI 모델과 관련된 쪽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김하람 이사도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온라인 도도매라고 하는 형태이죠. 온라인 도도매 형태를 할 때 사람이 직접 그 도도매 아이템을 고르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자동 크롤링 해와서 거기서 만드는 커머스의 형태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 영역으로 넘어오면 당연히 이제 뭐 AI 기반의 쇼츠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만간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그 정책적으로 생성형 AI가 만드는 저품질 콘텐츠를 거르는 쪽으로 이제 진화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나면 또 알고리즘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하신 이제 사람 기반의 인플루언서 콘텐츠들 실제 AI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하는 것들은 좀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만든 가상의 AI 캐릭터가 계속적으로 콘텐츠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건 저품질이냐 아니냐에서 의미 없는 콘텐츠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쪽으로 치면 AI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영역에서 오히려 좀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AI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자동화하는 쪽 말고 AI가 갖는 기능들을 뜯어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할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챗GPT 그림 그리기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챗GPT 그림 그리기 기능을 잘 뜯어보면 이게 지브리로 바꿔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I가 이 이미지 속에 있는 컨텍스트들 예를 들면 이 이미지 속에 어떤 상품이 있고 이 이미지 속에 사람이 어떤 색깔을 많이 입고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특정 이미지를 넣고 그거를 뭐 어떤 그림으로 바꿔봐 말고 이 이미지 속에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해봐 그러면 꽤 잘 분석해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특정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의 타임라인을 분석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 그 인스타그램에 어떤 내가 실제로 셀럽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셀럽을 고를 때 단순한 숫자적인 거 말고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인스타그램의 피드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항상 예를 들면 스마트폰은 특정 브랜드만 쓰더라. 이 사람의 색깔은 어떤 계열을 쓰더라. 이 사람의 상품에서는 어떤 명품을 중심으로 움직이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떠한 그 피드를 이미지를 이제 GPT API를 통해서 분석하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 에이전시나 여러 가지 산업에서 쓸 수 있는 요소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만들려면 수천만 원, 수억 들던 비즈니스들인데 API를 잘 연구하고 AI의 기능 변화만 잘 인지하시면 그 안에서 이 챗GPT 말고도 수많은 AI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셔서 거기서 좀 더 나은 비즈니스를 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건 제가 이제 앞서 말했던 워크플로우랑도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 이제 저희가 어떤 S모그룹과의 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장시간의 강의 같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점차 이제 동일한 요청이 여러 군데의 기업에서 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어떤 업무 상황을 가정하고 이걸 정말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AI 활용법 AI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해 달라는 요청이었다면 요즘 들어서는 이 업무를 할 때
그래서 AI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방식을 우리가 적용해야 더 좋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역시 그 업무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쪼개보셔야 된다. 그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고서 하나를 작성을 할 때에도 그냥 우리가 뭔가 있는 내용 갖고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보고서의 목적은 뭐고 상황은 뭐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걸 원래 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AI랑 할 때에도 똑같이 하시는 것. 그걸 가장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대해서 처음에 구상을 하는 단계,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는 단계, 자료를 요약하고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보고서에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목차를 설정하는 단계, 거기에 맞게 살을 붙이고 실제 슬라이드나 어떤 문서로 구현하는 단계, 이렇게 각각의 단계를 다 나누어서 각각을 잘 할 수 있게 어떤 연구를 하고 반복하고 프롬프트 기법을 또 노력을 해보는 거, 이렇게 접근을 하셨을 때 업무 생산성 향상에는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신기합니다. 왜냐면 기업의 강의를 가면요,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이 AI가 내 일자리를 다 뺏어갈 것처럼 걱정을 해요. 그리고 내 일이 다 없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AI 도구가 내 일을 다 해주기를 원해요. 내가 일자리가 없어질 거를 걱정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AI한테 맡기면 AI가 처음부터 다 해줄 걸 기대하고 내용을 넣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결과가. 그럼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게 에이, 아직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 안 할 것 같네, 안심이다 라면서 그 서비스를 안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AI가 내 일을 다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AI 에이전트랑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수준으로 일을 해야 될지를 아주 디테일하고 단계별로 고민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몇몇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어차피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업무의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의 단계를 거쳐야만이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는 AI한테 그냥 다 맡겨봤더니 잘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AI의 탓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 업무에서 사람이 할 것과 AI가 할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계별로 쪼개보고 인간이 할 것, AI가 할 것을 구분하면서 스터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AI를 업무에서 잘 쓰려면 역시 원래 그 일을 잘 하고 그 일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아는 상태에서 AI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AI에게 주어야 되는 것과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업무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계하느냐 까지를 할 수 있다면 정말로 AI는 실무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20시간 걸릴 일을 적어도 10시간으로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20시간 걸리는 일을 2분 안에 끝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AI의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로 일에 쓸 수 있는 수준을 단계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AI를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AI를 안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챗 GPT 가입하는 방법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아마 옆자리의 분들은 다들 쓰고 계실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동료들의 책상에, 내 동료들의 업무 결과에 다 AI가 도움을 준 것들이 정말 많이 녹아들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고 써본 사람, 쓸 줄 아는 사람과 그걸 안 해본 사람들 사이에는 정말 큰 격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늦지 않으셨으니까 뭐가 있는지부터 관심을 가져보시고 조금씩이라도 써보시는 그런 생활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간 AI 관련 강의와 수많은 컨텐츠를 찍으면서 제가 느낀 결론 한 줄은 결국 AI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써본 만큼 보인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컨텐츠를 열심히 보신 그 시간만큼만, 아니면 그 시간의 절반만큼만 챗GPT 키시고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AI 3학년, 3년 차입니다. 4학년, 5학년 되면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보셔야 합니다. 6번이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TB점부터 해서 결국 사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 4번 얘기 좀 해. 네, 요거. 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네. 특이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런 거고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혁명은 뭐고 특이점은 뭐냐 약간 이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혁명이라는 거는 물론 굉장히 큰 변화이기는 한데 기존의 어떠한 움직임이나 생활이 있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게 아주 크게 변화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A가 B가 된다 혹은 다시가 된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하면 특이점은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양자물리학에서 온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홀의 어떤 중심을 이야기를 할 때 특정 부분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어떤 지점이 있잖아요. 그걸 원래 특이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AI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라는 건 이런 거죠. 기존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익숙했던 것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튀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는 이러한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특이점을 약간 지능이 정말 폭발하는 어떠한 순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특이점은 뭐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용어 자체로서는 뭐 AI 혁명 이런 것보다는 어떤 특이점이라는 말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 메타에서도 초지능 연구팀을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지능도 지능인데 그 다음 단계인 초지능이라고 하는 개념들도 어떻게 보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일어난다라는 개념으로 좀 볼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이런 용어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 결국에는 AI가 사람처럼 여러 가지 하거나 그 안에서 변화가 있는 걸 말해요. 실제로 이제 저희 책에도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AI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AI 챗봇이죠. 그래서 오픈 AI의 GPT-4와 같은 대화형 AI.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러한 대화형 AI가 5단계 중에 이제 1단계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AI 추론자라고 하는 개념을 2단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 알트먼이. 그럼 인간 수준의 문제 해결사인데 여기서 추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때 나오는 챗 GPT 중에 챗 GPT O3나 O4라고 하는 모델을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서비스 눌러보시면 거기에 한국